색깔에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정치인이 있죠. 바로 이하경 의원입니다. 그는 시인이고요. 전직 시민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시민사회에서 헌신했던 그가 드디어 이번에 경기도 군포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하경 당선인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받기 좀 미안해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에? 너무 못했는데 하여튼 국민들께 실망을 끼친 것도 많고 전혀 승리했다는 기분이 안 납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마이크가 바로 앞에. 마이크가 예, 그렇죠. 네, 지금 자,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스튜디오 출연 처음이시라서 좀 당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로 현장에서만 많이 인터뷰를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하니까 진짜 그러네요. 스튜디오엔 첫 출연이세요.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주로 현장에서 저희가 핀 마이크로. 저는 스타들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스타 대열이 이제 들어선 겁니다. 저희 아무나 안 모시거든요. 그럼요. 가장 핫한 인물만 모십니다. 제가 이제 앞서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초선 비례 국회의원, 오늘도 공교롭게도 초선 비례에서 또 재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 이제 앞에 남현수 인순 모셨고 또 이제 이번에 이하경 의원님도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시민사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시민사회 출신들이 대거 당선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19대 때는요. 이번엔 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 또 재선으로서 초선과는 다르게 이것만은 좀 해야겠다 생각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의무감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정치가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치. 이런 거 불가능할까? 네. 제가 국회 4년 해봤지만 사실은 시민운동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세잖아요. 법도 그럼요. 직접 만들고. 네. 근데 실제 또 법을 만들려고 해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법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도 이건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해서 대부분 심의가 안 되거나 심의 돼도 다 빠져버리거나 이래서 이게 국민이 직접 어디가 아플 때 단방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바로 낫는. 근데 즉효약 이런 거. 즉효약은 아니고 뭔가 체질 개선 약이랄까, 약간의 몸보신 약이랄까 이런 정도 약밖에 내가 처방을 못하고 당장에 어디 막 지금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파내고 거기에다가 치료제를 넣고 그래서 이거 세사를 돋게 하는 이런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 그게 안 돼서 국회 가지고도 참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로 해결하기는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20대 때는 좀 그런 역할을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즉효약이 될 만한 그런 처방전이 좀 그 대안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즉각적으로 서민들에게 효과가 전달되는 그런 입법 활동을 좀 하시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주로 어떤 상임위 좀 정하셨습니까? 이제 슬슬 정하셔야 될 때가 돼서요. 다 가고 싶죠. 우선 지역구를 생각하면 국토위 가가지고 좀 동네 정말 그 가난한 동네들, 어려운 동네들 좀 길도 좀 넓히고 싶고 그 녹물 막 줄줄줄 나온 녹물도 다 좀 고쳐주고 싶고 그런 것도 있고. 군포에 녹물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요즘 20년이 넘다 보니까 다 이제 배관이 녹슬어서 실제 녹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아파트들이죠. 전체? 오늘 아침에도 몇 분들 만났는데 식수에도 그냥 녹물이 나오고 시급하죠. 근데 이건 국가 지원은 현재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개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일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들 이번에 20년 넘었죠. 연한 이제 30년 목동이 이제 30년 연한이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동 다음에 일산, 군포 이런 등지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국토위 그리고 또 어떤 상임위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제 국토위는 아마
또 조금 연륜이 있고 네. 또 뭔가 좀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는 위원회에서 저는 뭐 밀린다면 네. 그래서 가장 또 서민들 영세 상인들을 위한 현재 정무위 그 뭐 비정규직이랄지 이런 분들 직접 그 을지로 활동을 통해 나가는데 네. 정무위가 금융이랄지 공정거래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특히 민원이 생기면 길거리에 C&M 노동자들이랄지 예.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랄지 문제들 또 뭐 해고된 노동자들 문제 또 그 을들의 문제 예를 들면 대리점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직접 해결하는 데는 또 정무위가 그 효과가 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보건복지에 가서 정말 요즘 차상위 계층 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릴 것 없이 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많고 이거 정말 저성장 시대로 갈수록 많아져요. 이런 사람들 제도를 그럼 강화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싶고 많은데 하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해야죠. 적절하게 나눠서. 예. 저희 방송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152개 나라에서 동시 생방송이 되잖아요. 전국도 그렇고요. 그럼요. 한국말도 알아듣나요? 외국 사람들이? 아니, 동포들이 다 보십니다. 고국의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해외 동포들이 정말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특히 이른 아침에 시작할 때는 거의 해외에서 보시는 동포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제가 오늘 막 공교롭게 제 컨디션도 안 좋고 공교롭게도 어디서 보시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최영식님께서 양심이 있고 겸손하신 이하경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알고 계신 분입니까? 최영신?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밀크커피님이 이렇게 겸손 이하경님, 겸손 김은봉님 사죄 분위기네요. 그래도 아시아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 선진국입니다. 행동하는 양심들 감사드립니다. 필리버스터를 기억합니다. 지난 세월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마음이 착잡하신 듯 모습에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좋은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 당의 미꾸라지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 답답합니다. 이하경 의원님 능력 있으신데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하경님 개그 2탄? 개그도 하세요? 이 해외에 계신 분인가 봐요. 저희 한국말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하경 의원님 하면 저를 포함한 기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강한 정치인. 그래서 항상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듯이 민중 총궐기 때 백남기 어르신 사태 이때 같이 시민들하고 물대포 맞으면서 현장에 계셨던 거,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집회 때 함께 하셨던 거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시는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뜻에 응하려면 정말 서민 즉교약 정치인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안 얘기를 좀 여쭐게요. 어찌됐든 지금 그 총선에 대해서 국민들, 대통령은 그토록 국회 심판론 제기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토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선 민심에 좀 부응하는 정치를 하실까요? 저는 기대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불망.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처절하고 힘든지 모르시니까 처방도 뭐 처절할 수가 없죠. 따뜻한 방에 잔 사람이 그 찬 얼음 그 위에서 발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방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그분의 임기는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 야당이라도, 우리가 야당 맞죠? 의석이 많다고 해서 야당 아니죠? 네.
헷갈려요. 네, 의석이 많다고 해서 절대 정권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원내 일당이지만 야당이십니다. 제1야당이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는 분이 어떻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에서 자는 사람들의 서름을 알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제1야당인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 견제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오르냐, 또 현실적으로 네. 그 처방이 오르냐에 따라서 그 수하고 상관없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아무리 수가 많아도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 수가 무용한 것이고요. 뭐 수가 좀 적더라도 국민들이 정말 그래, 그건 꼭 해야 돼.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정책을 내면 저는 뭐 국민들을 설득해서 박근혜 정부가 비록 처방을 잘못 내린다 하더라도 고쳐 나가야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컨텐츠, 정책, 메시지 이게 중요한데 그 면에서 지금 이른바 김종인 지도부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 자꾸 우리 지지자들 특히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들을 좀 하셔서 안타까워요. 참 우리 당 전체의 마음은 저거 아닌데 아니, 한일 위안부 협상 빨리 재개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소녀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잘못된 그 협상 자체를 인정하고 가자는 건지 그거 알 수 없는데 그런 내용 설명 없이 빨리 이행하라고 하면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 한 일을 빨리 집행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그럼 반대형 우리 당은 뭐가 됩니까?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말이죠. 신문은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어떻게 당론하고 배치된 발언을 하신 거죠. 그건 해당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럼 김종인 대표가 해당행위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내부 토론을 해봐야 되겠는데 본인의 말씀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정서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늘 막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말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컷오프 돼서 막말하신 것도 없는데 세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수준 발언 수준은 그러면 정청래의 공갈 발언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더 책임이 크죠. 더 책임이 크다. 그럼 만약에 우리 당론하고 위배되는 발언을 하셨다면 훨씬 책임이 큰 거죠. 대표니까. 네. 대표가 당론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면 또 막말이 되니까 그건 아니, 당에 가서 정말 중요한 게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그 누구보다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주먹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고 또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게 말펀치를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이 비상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그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말씀을 스스로 그리고 또 자기 검열도 심하고. 근데 국민들이 그 다녀보면 정말 그 쓸데없이 싸우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당이 일사불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또 지난 문재인 대표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당 밖에 나가서 안에서 할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그 당이 분란이 막 계속 생기잖아요. 수습을 못하고. 그래서 당에서 토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 내에서 심탄하게 토론하고 뭐 그렇지 이제 없을 때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우리 뭐
손혜원 위원장이 어디에서 그러셨던데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안에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의총 열리는데 의총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뜨거운 토론이나 논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하여튼 대화 주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 야당 대표의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합의다라는 걸 알고도 그랬다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그 김종인 대표의 논지는 하나로 일관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기합의한 내용을 야당이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건 불가능한 거다라는 주장이고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 그거 빨리 해결해라 뭐 이런 태도라는 건데요. 일단 그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고 그간에 그런 거를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야당은 끝까지 자기 이념, 자기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용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딸려갈 뿐이죠. 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비전이나 뭐 이런 것에 견주어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부가 했다고 해서 다 인정하면 야당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권력을 쥐지 못했기 때문에 네. 딸려가긴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 4대강도 마찬가지잖아요. 4대강. 저는 지금도 4대강을 수용 못하거든요. 네. 저는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4대강을 어떻게 할지 네. 우리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지요. 마찬가지죠. 다른 정책에서도. 우리의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거고 네. 우리 정책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고 그것을 주장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으면 권력을 잡는 거고 우리가 설득을 못하면 우리가 권력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4대강, 자원 외교 문제 뭐 그리고 수서발 KTX 노선 쪼개는 문제랄지 늘 법으로 안 되니까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고 요즘에 또 서비스 발전 기본법에서 의료 문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우리 당은 당론이 그동안 안 넣는 걸로 주장해왔는데 일부에서 넣는다고 하면 그건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죠. 의료 민영화 문제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도되고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첨예한 경제 문제, 특히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부합한 거냐 이거를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뭐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경우에는 지금도 고공농성 시위 중인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업 대책 없이 구조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는데요. 정부란 과연 뭘까? 정부, 정치는 뭘까? 그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 기업하고 정부는 다른 주체예요. 기업은 그 기업 이윤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그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영토 내에 그 권력의 지위가 가능한 영토 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체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하고 기업의 입장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기업은 구조조정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하면 그 나머지 구조조정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기업 입장에서 먼저 구조조정해라.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여당은. 그래서 여당은 구조조정을 별 수 없이 하게 된다. 경기 하강을 통해서. 그랬을 때 그 일자리에서 이렇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음 일자리 얻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줄 건가.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먼저.
그것 없이 바로 기업의 구조조정만 한다고 하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여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것도 관계부처 대책회의인가요? 이른바 이제 서별관 회의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우네요. 정부는 제일 주제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네. 그때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이것이 1차 주제 논의가 돼야죠. 국민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그렇죠. 거냐. 그리고 기업이 구조조정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먼저 나서 기업부터 구조조정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손을 놓으면 국민은 누구를 보고 믿고 살겠냐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미 이제 수많은 1997년 IMF 때 제가 서울역 취재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멀쩡한 30, 40대 가장들이 이렇게 배낭 하나 메고 여기저기 일자리 찾아서 당장 뭐라도 벌어서 가져가야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라는 분들 많이 만났고 그때 영등포 서울역 등지에 아주 대규모의 노숙자 그랬죠. 지원센터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만큼 혹여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더 심합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국가가 빨리 IMF로부터 이렇게 구제기금을 다시 돌려주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잖아요. 세계 전체가 저성장의 늪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내가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되고 내 자녀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가 뭘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지 제1차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국회도 그런 초동 논의가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위 이제 실업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IMF 때 내놨던 뭐 긴급 재난구역을 선포한다든가 뭐 특별보호업종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노동자 한 명당 43,000원인가요? 뭐 하여튼 뭐 다른 그 무슨 직장을 이직하기 위해서 하면 그 정도의 비용을 준다는 건데 되겠습니까 그걸로?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국회의원들은 쌀 2포만 달라고. 네? 쌀 2포만 줄 수 없냐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에 쌀이 없어서. 집에? 근데 국회의원은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 내가 사서라도 주고 싶은데 근데 긴급 구조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위기가정들 시에서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생기면 어떻게 다 그걸 보호하겠냐고요. 잠깐만요. 쌀 2포만 줄 수 없느냐고 하는 게 농담이 아니죠. 국회의원들은 진짜 먹을 게 없다. 내가 남편이 뇌병변으로 쓰러졌는데 네. 아이들은 나가서 제먹고 살기도 힘들다. 나한테 붙여줄 돈이 없다. 내가 노령연금하고 해서 40몇만 원 타는데 그것 가지고 집세 내고 어쩌고 하면 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근데 군포는 신도시고요. 그래도 그래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수도권인데.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아이고 정말 충격적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구조조정 IMF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때 비견되는 수준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총체적 위기가 올 텐데요. 지금 뭐 해운조선만 해당이지만 이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기 하청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몇만 명이 이제 또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근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조조정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조조정 이후에 실업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된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어머니도 계시고 그럼요. 뭐 이렇게 다 가족이 있을 텐데 이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실업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되고 이 정부가 내놓은 실업 대책에 대해서 국회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거는 전무한 상황. 긴급하게 이 문제라도 19대 국회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것부터 해야 노동자들이 불안이 좀 가시죠. 내가 만약에 해고를 당해도 최하 다음 뭐 한 5년 정도 복구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과 버틸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어야 절망하지 않죠. 아, 근데 우리 정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이 하자고 해야죠. 당장 급한 이슈인데 어버이연합 관련된 거는 조사 TF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데 이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종인 대표가 이 역시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환영의 입장을 뭐 해야 되는 거 새누리당보다 먼저 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은 가만 놔둬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네. 뭐 가동이 중지돼 있는데 네. 매월 월급을 줄 수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실업 상태가 생기는 것은 뭐 명예가 관하니까. 네. 근데 정부는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러니까 문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구조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들, 정부죠.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 내려보내가지고 심지어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에는 자원 외교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권 내 입맛에 맞게 막 활용을 했던 이런 측면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이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비단 해당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관리해야 되는 감시해야 되는 그 감독기관들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정부 책임도 수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걸 좀 따지고 물어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무위에서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은 대우조선은 이야기를 했죠. 그때 손실이 3조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모든 조선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걸 예감했다면 사실은 미리미리 이 정부가 경고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논의하고 했었어야죠.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수박겉핥기 시기고,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 개인에게 이제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온도차도 심각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구조조정 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신산업 육성을 하겠다면서 이제 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재벌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더 뭐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우리가 신산업 육성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양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개혁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지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도 없이 무조건 그냥 돈부터 1조 이렇게 마련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동시에 복지 정책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막 줄줄이 발표된 게 이제 주거와 관련된 것인데 1%대로 빚을 또 내게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또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정치에서 좀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래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위기가정 개념을 위기가정. 왜냐하면 갑자기 정상적으로 살다가 위기가 오잖아요. 일자리를 놓친다랄지 또는 가장이 아파서 들어놓는다랄지 이랬을 때 그 뭐 자산 보유나 아파트도 한 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수입이 없는 경우 그런 가정들까지 해서 아마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다음에 직장 잡을 때까지 당신 재산 팔아서 먹고 살아 하는데 아파트가 팔리냐고요. 또 쉽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 일단 가장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부터 만들고 그다음 뭐 신산업 육성해야죠. 그런데 신산업 육성이 뭐 한 해에 되나요? 그 10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이 국민들을 보호할 건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기업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항상 정부는 국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기업도 생각하고 해야지. 항상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기업이 살면 국민이 산다. 근데 기업이 살고 나서 국민이 일자리 들어가기까지는 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 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지가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다. 복지가 왜 버리는 돈이겠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이 막 예를 들면 성장하고 우리 GDP가 성장하는 이유는 그걸 바라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지. 네. 기업의 성장 수치나 GDP 성장 수치는 높아졌는데 국민의 삶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성장이 잘못된 성장인 거죠. 그래서 복지는 그야말로 국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가 운영되는 최후의 목적, 그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근데 마치 복지 이야기하면 뭐 예를 들면 버리는 돈처럼 생각하는데 버리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에게 주면 그 돈을 버립니까? 다 구매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에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민 경제, 골목 경제 살리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골프 해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 장관이 이번 주말에 골프 회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제 활성화가 될까요? 뭐 있는 분들이 가서 돈 쓰면 활성화가 되겠죠. 저는 골프 자체를 뭐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김영란법까지 손을 대겠다 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못 봐요. 네. 워낙 바빠서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인사 다니느라고. 네. 근데 기자들이 물어와요. 네. 아니, 김영란법 고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골프 치는 것 경제 위축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골프 치지 말라는 소리 안 했는데요. 제가 김영란법 네.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골프 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예. 근데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골프를 접대 금지를 한 것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접대 받지 말라는 이야기지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는 것 누가 막습니까? 자기 돈 내고 치세요. 부정하게 남의 돈 받아가지고 골프 접대 받고 부정한 행위하면 국민이 손해보니까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골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마치 그 부정한 돈 받지 말라고 하니까 골프 자체를 치지 말라는 것처럼 국민한테 호도시켜가지고 네. 마치 김영란법이 문제 있는 것처럼. 근데 새누리당과 몇 년째 그거 고민해서 함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있을 때 김영란법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도 했고 그래서 경제 위축이라는 그 말 빌려다가 네.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는 개념을 없애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네. 부정부패가 난무하고요. 국가 돈이 다 새고 결국은 국민만 어려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김영란법 지켜보고 네. 시행해보다가 정 문제 있으면 그때가 조금씩 고치면 되죠. 왜 난데없는 김영란법에다 갖다가 경기 위축 자기 실패의 책임을 오면 정의로운 칼에다가 갖다 씌우냐고. 말씀하신 대로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사회 전 분야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뭐 언론인, 일반 교사, 사회복지사 다 포함이 돼서 그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법 자체의 취지는 부정하게 접대받고 그것을 뭐 당연한 걸로 하고 특히 이제 뭐 대한항공 뭐 이런데 그 우리가 땅콩 회항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알고 봤더니 뭐 국토부 관료들 그리고 무슨 기자들 이런 다 접대받아가지고 뭐 비행기 업그레이드해서 다녔다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김영란법 핑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수 활성화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지 몰랐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 분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익남이시다. 우리 지역 의원님 저 지금 3번에서 보고 있습니다. 3번 동네 맞습니까? 땡큐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영어 쓰셨어요. 이하경 의원님 계속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속이 진짜 말이 아니신 모양입니다. 그 답답하신 마음 뭐 이런 걸 전해주신 것 같고요. 이하경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IMF 97년 IMF 얘기했는데 그때는 가계라도 튼튼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
쌀두포, 참담함이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 양적 완화 자꾸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거 다음 정부로 책임 떠넘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 상황 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젠장. 이렇게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조선업 살린다고 하면서 결국 공적 자금 다 털어놓고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고 이번 기회에는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조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 지금 캐나다입니다. 이하경 의원님, 대한민국 꼭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에서 노키아 망할 때 정부에서 도와준 거 없답니다. 대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실업 대책에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앞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완전히 구분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착종돼 가지고 누가 기업이고 누가 정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이요. 이게 지금은 조선해양이지만 나중에 이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말만 구조조정이 아니죠. 그 골목에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겨우 그 부부가 일해서 300에서 400 하루 종일 뭐 시장 골목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 구조조정 들어가 있는 거죠. 300, 400 벌어가지고 한 가게가 살아가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 분들은 일거리라도 있으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 뭐 취업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요. 실업 개수가 어떻게 꼭 저는 11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을까? 내 주변에 보면 일 없는 청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원생, 군대 간 사람 이런 사람 다 넣어서 실업 그 수치를 빼고 잡으니까 그렇게 적은 모양인데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국민들 삶이. 이미 구조조정 들어간 거다. 국민 삶이.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구조조정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 둘이 하루 종일 벌어서 300, 400 그러면 개인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인데 하루 종일 하면은 뭐 12시간 이상 노동해서 결국 이 정도 번다는 건데 결국 그렇게 일해봤자 임대료 내고 카드 수수료 내면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라면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일당이 되셨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꼭 볼 수 있을까요? 법안 통과나 정책에 대한 합의가 현재 선진화법 뭐 핑계는 아니지만 선진화법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합의를 해서 법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늘 그 법안 심의할 때 보면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기업에 손해보는 법안은 끝까지 반대하세요. 새누리당. 예. 기업이 손해본. 기업이 왜 그래요? 그분들도 국민의 대표인데 기업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뭐 이해해주자면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전제.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지. 말은 맞는데 그러나 법안 세세히 들어가면 기업의 이익을 우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을 보면 국민의 그 선순환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가정이 맞을 때 기업이 잘 되면 국민이 잘 된다. 이 등식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이 삶이 높아진다는 등식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벌은 지금 30대 재벌 700개인가 뭐 사내보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골목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대리점이나 가맹점들한테 쥐어짜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익을 좀 나눠라. 본사가 가진 이익을. 그래야 동네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좀 소득이 높아져야 거기에 함께 사는 가족들 또 거기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또 월급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들이 이 쥐어짜서 그 지역에 내려가는 돈의 흐름을 적게 하면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의 선순환 구조가
또랑이 좁아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줄기가. 예. 전 물줄기를 밑으로 내려가는 물줄기를 좀 키워달라. 그랬을 때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이 잘 된다는 말이 맞는다. 네. 근데 그것 없이 대기업만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돈 벌면 국민이 잘 산다는 가정법은 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요. 재벌, 그러니까 기업들은 전부 부자가 됐어요. 그 장하성 고려대 교수님께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기업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난하거나 굉장히 그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게 수치로 다 확인이 되는 건데요. 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복지국가로의 복지 확대, 그러니까 일부분은 복지 확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 상황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은 정치의 역할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스스로 놔두면 어느 기업주가 예를 들면 나누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내가 대기업 회사 사장이면 네. 최대한 이익 내고 싶을 거예요. 개인 이익이요? 회사의 이익이고 그게 나의 이익이 될 테니까. 네. 그러나 그걸 적절하게 국가가 정부라는 권력을 통해서 이게 선순환 그 파이프를 만들도록 해줘야죠.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예. 예를 들면 그동안에 노동법 이야기 한번 합시다. 네. 파견법. 뭐 예를 들면 지금 인천 공항이 세계 제1의 공항이에요. 네. 우리가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네. 서비스가 최고로 좋은다. 근데 제1의 공항 이면에 어떤 비극이 있냐면 인천공항에 한 7,000명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보고받을 때는 네.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 인천공항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 천만에요. 한 1,000명 정도 관리직 빼고는 전부 쪼개기 해서 그 파견 회사한테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를 고치는 회사. 네. 또 이렇게 개 데리고 쫙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인천공항 직원이 천만에요. 보안요원. 보안요원 회사가 따로 있어요. 네. 수없이 업무를 쪼개서 다른 회사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거 1년 내 2년마다 회사를 바꿔요. 왜냐하면 회사가 재계약을 통해서. 오래 가면 이게 노조가 생기고 퇴직금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예를 들면 A라는 회사 재봉 있고 내가 올해는 그 엘리베이터를 고쳤는데 네. 한 1년 후에는 또 B라는 회사로 갈려서 그 회사 사장 이름만 바뀌어서 또 일은 계속 하는데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고 해마다 1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0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그러면 똑같은 회사. 노조도 만들 수가 없어요. 회사가 바뀌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분할 통치로 해서 얼마든지 그 소위 마음에 안 드는 회사가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그 회사는 잘라버리고 다른 회사를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파견법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 너무 좋죠. 회사는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6,000명이 하나의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이 세죠. 힘이 세고 회사가 마음대로 못 하죠. 네, 무시할 수가 없죠. 복지를 해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전부 소회사를 쪼개서 파견을 받아놓으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1년마다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에게는 100% 땡큐. 네. 좋은 법이지만 네. 회사가 존재한 이유가 뭐죠? 사장만 돈 벌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떠나버린 파견법,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파견법을 만들면 기업들은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뭐가 되냐고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노동조합 운동 역사를 보면 수없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했어요. 미국 이런 데서도. 네. 그런 사람들의 핏값 위에서 소위 노조라는 게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 이 서구 사회가 소위 노동당이 만들어져서 세계에 보기 드문 좋은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또 우리는 노조를 없애버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하나의 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디 가서 희망을 얻겠습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없죠. 기업에서 쫓겨나면 기업에서 불이익 당하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근로기준법까지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취업규칙을 예. 고쳐서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예를 들면 해고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전태일 열사가 1971년도에 분신을 해서 6월 항쟁 또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수없는 노동자들이
정말 자기 쫓겨나면서 분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역사를 네. 하루아침에 기업을 위해서 없앤다? 기업을 뭐 때문에 하냐고요. 기업을 해서 국민이 살기 좋게 하자는 건데 기업만 돈 버는 구조하고 나머지 국민을 지키는 이런 민주주의 토대를 없애버리면 그게 좋은 법이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안 해주면 경제가 활성 안 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 개혁을 한다. 이거 정말 국민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국민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요.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테러 방지하는 거 누가 반대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왜 국민 감청권을 넣느냐고요. 그래서 이 커피수에 독을 타놓고 이 맛있는 커피를 마셔라고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마시겠다고 하는 야당들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피 줬는데 왜 안 먹어? 왜? 좋은 커피 주는데 왜 안 마셔? 좋은 노동계획 하는데 반대해? 경제 활성화하는데? 언론이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네. 언론이 여기서 다 맞장구를 치잖아요. 오마이뉴스는 좀 다르겠지만. 오마이뉴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낱마처럼 얽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단 이제 구조조정으로 한 올이 탁 터졌을 뿐이지 이게 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관련된 지적들은 이게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사장은 부자고 사장은 잘 사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생탕 막걸리 부산에 그 유명한 그 점심으로 고구마 2개, 삶은 고구마 2개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말이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은 뭐 1억, 2억씩 막 받아가면서 그렇지 이런 문제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도처에 널린 이런 문제들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얘기를 좀 앞으로 돌려서요. 그러니까 원내 일당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당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강 구도를 이루던 19대 국회하고 다르게 20대에서는 4개 정당이 나뉘어서 이제 정당 활동,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연립정부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필요하면 새누리당과 협력해서 청와대 얘기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장 선출 문제도 논의할 뜻이 있다라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거 그 심각한 그 입법 사법 행정 체계를 뒤흔드는 삼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야3당이 협력 체제가 잘 될지 국민의당의 역할이 어떨지 어떤 전망을 좀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이 그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네.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편에 전 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장 문제는 저는 국민의 그 민의를 네. 충실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예를 들면 그 제1당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그렇게 크게 썩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견제하라고 이번에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견제하려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가 옳은 정책하는데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심판을 당한 대통령의 정당에게 의장을 준다? 또 직권상정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죠. 네. 적어도 제1야당이 의장으로 있는 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같은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국회의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박지원 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당에 가서 새누리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같이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아주 잘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제 3당이 되다 보니까 3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신 말씀 같은데요. 협상력 차원에서요? 예, 뭐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가? 저는 그분의 살아온
정치 이력으로 봐서 네. 지금 새누리당과 연립정부 구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일 텐데. 국민의당에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요. 근데 그 길을 택하면 스스로 국민의당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택한 것이니까 네. 뭐 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명한 판단을 네. 내릴 거다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연립정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한 대목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연합정치론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빅텐트론도 주장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새로운 차원에서의 정치 발전의 가능성을 여는 차원에서의 연합정치 활성화 이 얘기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어디랑 연합정치를 할 거냐, 어느 그렇죠. 당과 이게 굉장히 파트너가 무엇을 중요한. 위해서 연합정부를 할 거냐 그렇죠. 문제죠. 예.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을 위해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연합정치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야당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남은 2년이나마 네. 하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러나 연합정치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합정치란 것은 어느 일당이 뭐 정치를 할 수 없을 때 네.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어떤 가치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연합정치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야당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석수로 보자면 이제 정의당까지 이렇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어느 당하고 연합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저는 3당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야3당. 예. 야3당 연합체제를 구축해서 박근혜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견제뿐이 아니고 좋은 정책을 제시해서 네. 하도록 해야죠. 아, 좋은 정책을 예를 들면 제시해서 구조조정. 네. 구조조정 들어가면 우선 국민 안전부터 네. 대안을 만들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설득해서 네. 대안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야3당이 연합해서 좋은 정책 만들고 이 좋은 정책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리더십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20대 국회에서.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만들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들이 있어요. 다들 밀린 숙제부터 하시겠다고 정말 재밌어요. 네. 재선 의원님들은 다 오시면 밀린 숙제부터. 좋은 법인데 네. 아깝게 사장되는 아하. 게 않도록. 네. 예를 들면 제가 건설기본법에서 직접 시공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건설업종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게 몇 단계 하청 구조로 가거든요. 대기업들은 뭐 재벌 건설 대기업들은 딱 수주만 하면 15%는 그냥 관리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제일 말단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은 막상 예를 들면 위에 그 사장이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네. 임금을 받지 못해요. 그럼 부실 건설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말은 뭐 재벌 대기업의 건축물이지만 저 밑바닥은 역시 똑같은 하청 노동자가 건설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럴 거면 난 최소한 20% 정도는 네. 직접 시공해라. 직접 고용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 노동자 임금이 네. 상향될 거 아니냐. 안정화가 되고. 뭐 그것도 있고요. 또 임금 직접 시공자 임금 보전제 이런 거. 예를 들면 임금을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청 계약을 해도 임금은 딱 그 원청 대기업이 쥐고 있다가 네. 막바지에 돈 받는 사람이 못 받는 그 직접 내려주도록. 왜 이렇게 치사합니까? 나중에 펑크 내지 못하도록. 부도 내지 못하도록. 부도 내고 그 마지막 건설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내가 최근에 선진국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그걸 시도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펑크 나면 공사장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청이 손해보니까 딱 임금 부분은 그 예를 들면
뭐 페인트 칠하는 네. 마지막 시공업체가 네. 뭐 10억짜리다. 네. 그중 임금이 4억이다 하면 예. 4억은 유보를 해놓고 네. 6억만 내려보내서 예. 일을 하게 하고 예. 임금은 따로 직접 줄 때 내려보내고 이런 좋은 제도 뭐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하나 네. 이 세상이 뭐 한 번에 단방약이 없잖아요. 그 분야마다 다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가는 그런 법들을 좀 통과시키고 싶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피해자들이 그 소기업들이 가서 조정 신청을 한다랄지 문제 민원을 넣으면 이게 빨리빨리 해결 안 되고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지금 좀 강화된 법을 내놨고요. 그런 것들을 좀 통과시켜야 돼서 뭐 우선 밀린 일부터 해야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무위 계속 하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다 밀린 숙제 하시려면 예? 쉽지. 더 좋은 데 가고 싶기도 하지만 더 좋은 데라는 건 없고 예.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해야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세세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네요. 국민 삶과 관련된 최소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국회 안에서 센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하경 의원님 당선인 인터뷰 들었는데요. 그 저희가 조만간은 또 그 6월 국회 개원하면 그땐 또 정책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 세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 설명하고 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